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주간 야구 브리핑 한 주 쉬고 돌아온 조지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 대타로 나오신 분 너무 잘하시던데. 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는데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레귤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부로 자리 비우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은 프리미어 12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예. 평가전 우리가 했죠? 예, 2번의 평가전을 했습니다. 지난 1일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푸에르토리코와 첫 번째 평가전을 했고요. 2일에 두 번째 평가전을 했는데요.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완승을 거두면서 아주 성공적인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예, 무실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운드가 탄탄하다 이걸 입증하는 거여서. 예. 더 희망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전은 특히나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해보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 그리고 차우찬 선수 이렇게 선발 3명. 선발이 아니죠. 좌완 3명이 이렇게 다 나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2이닝 동안 29개의 공을 던지면서 4탈삼진 무실점. 김광현 선수는 2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차우찬은 2이닝 4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고우석, 원종현, 이영하까지 각각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요. 예. 우리가 항상 우리 대표팀 보면 좌완 투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또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팀은 자완 투수 약하다라는 징크스도 있고. 예. 이번에도 자완 투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예, 잘해줬습니다. 1차전 완전 완승이었고요. 예. 2차전 어떻습니까? 2차전은 더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뽑았습니다. 1차전이 4대0 완승이었는데 2차전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철벽 마운드를 자랑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2차전 선발은 박종훈 선수가 나와서 3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요. 이후에 문경찬 선수가 1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이후에 이승호, 하재훈, 함덕주, 이용찬, 조상우로 이어지는 투수진이 한 점도 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그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무실점이었는데 네. 그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이 그 박종훈 선수의 공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예. 옆구리 투수, 언더핸드 투수인데 예. 아마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나 보죠.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예, 좀 당황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박종훈 선수가 아마 이 3차전 그러니까 쿠바전 이제 선발로 예상이 돼 있는데 그때 이 쿠바 선수들도 좀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처럼 좀 당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우 선수도 또 역시 멋지게 마무리를 했네요. 예, 멋지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조상우 선수의 맞는 모자가 아직 좀 이렇게 공수가 안 됐나 봐요. 그 뒤에 그 찍찍이 좀 달면 되거든요. 이거 동대문 가가지고 하면 금방 하는데 이 국대 경기인데 아직까지 그 맞는 모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 한번 던질 때마다 모자가 계속 벗겨졌죠. 그렇다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선수가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모자를 찍찍이를 달아야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문을 했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방송 듣고 좀 찍찍이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허설은 마쳤고 본 경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본 경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호주와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C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쿠바 이렇게 C조인데요. 첫 번째 경기 내일 호주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일에는 캐나다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쿠바와 이렇게 세 경기를 하게 됩니다. 호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나다와 쿠바는 강팀인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 티켓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12 경기에서 잘해야지만은 올림픽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팀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6개 팀 안에 그 두 장의 그 카드가 있는데요. 6개 팀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주 첫 경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호주가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를 가볍게 이기고 캐나다와
또 최강 쿠바를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주에는 선발급 선수들이 적고 변칙형 투수들이 많다라는 이런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호주는 아무래도 선발이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불펜을 일찍 가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받거든요, 호주가. 하지만 이게 예전에 WBC 때도 이스라엘에게 좀 이렇게 일격을 맞았던 것처럼 시작이 만약에 말려버린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정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호주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만큼 실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주 만만치 않은 팀이고요. C조에서 쿠바보다도 더 까다로운 팀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힘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처럼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팀인데 2차전 선발인 김광현 선수가 또 빠른 공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힘에서 또 밀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박빙의 승부를 좀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평가전에서 봤을 때 캐나다가 수비가 탄탄한 모습 그리고 선수들이 빨랐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캐나다전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지키면서 좀 뽑을 수 있는 점수는 뽑아내면서 이렇게 신승을 좀 예상합니다. 신승을. 자, 마지막 경기는 쿠바전인데 쿠바 선수들이 아직 다 합류는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 선수들 중에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가 일본 시리즈를 우승했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뱅크에서 활약하는 3명의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 엄청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합류를 안 해서 그 쿠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바의 강력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알프레도 데스파이네, 유리스벨 그라시알 그리고 리반 모이넬로 선수인데요. 알프레도 데스파이네와 그라시알 선수는 중심 타자입니다. 근데 데스파이네 선수는 홈런 2위를 기록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요. 그리고 그라시알은 3할이 넘는 이런 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반 모이넬로는 155km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빠른 공 그리고 커브의 조합이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쿠바전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쿠바전이 8일 날이니까 합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네네. 근데 합류하고 나서 컨디션이 어떠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 최정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맞습니다. 최정 선수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그 포스트 시즌부터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상 최정 선수 그러니까 허경민 선수와 최정 선수가 이제 3루수로 이제 뽑힌 건데 아무래도 그 베테랑을 좀 우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정 선수를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선발로 만약에 최정 선수를 썼는데 최정 선수가 지금의 이 부진을 이어간다. 그럼 우리 대표팀이 좀 말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빨리 살아나는 것이 우리 대표팀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캐나다, 쿠바 다 잡아야겠죠?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문가 그 SBS 스포츠 김정준 해설위원의 예상에 따르면 세 팀 다 그러니까 호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캐나다, 쿠바가 2승 1패씩이 가장 좀 유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호주전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쿠바전에서 모든 게 결정날 수도 있겠네요. 3차전이 선발 박종훈 선수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옆구리 투수 쿠바 선수들이 좀 많이 당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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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날 만납니다. 대한민국 시사교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고 신당 추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준비 완료입니다. 준비 완료요? 예. 예. 언제쯤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건 저희가 예상치 않던 2인 삼각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2인 삼각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유승민 안철수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철수계로 되어 있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의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엔 의중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동안. 그리고 뭐 비례대표니까는 어떻게 탈당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바른미래당이 애초에 그 국민의당이 비례 13명으로 탄생해가지고 예. 아낌없이 나눠주는 정당같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도 비례가 한 3분 가 있고. 아니 그 끝까지 안 보내줬지 않습니까? 출당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7분의 비례가 또 그렇게 저희랑 행동을 같이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될 운명인데 비례대표의 당적 이탈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이 법도 사실상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6일과 7일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게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월요일 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 그날 그 안철수 대표 의중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셔가지고. 안철수 대표 또 마라톤 풀코스 뛰셨던데. 3시간 59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안철수 이름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게 뭐 어떤 분이 캡처해서 올리셨던데 구간별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지막 구간은 진짜 빨리 뛰셨더라고요. 3시간대 끊으시려고. 그래가지고 뭐 체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톤 진행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예. 이 잘 안 뛰었던 사람이 풀코스를 뛰잖아요. 물은 못 써요. 물이 차가지고. 이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아, 연습을 많이 하셨다? 네, 정치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3시간 59분 14초예요. 4시간 그거 안 넘기려고 이렇게 노력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구간별 속도로 봤을 때 막판 스퍼트가 굉장했어요. 제가 그때 봤는데. 그래서 근데 강성범 씨 개그 하시는 분이 그 진행을 하면 웃깁니까 사람들 거기서? 아니요. 뛰다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웃길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웃기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아유, 출발이나 잘 시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막 웃기면 어떻게 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지하게 합니다. 예. 근데 안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고 하는 것은 나 더 이상 정치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나중에 안 돼, 이게 아닌가요? 되게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인간 한계에 도전해서 승리해 본 결과 막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대단한 건데 풀코스는. 이미 책도 쓰셨어요, 최근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또 미국에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 총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서. 뭐 차라리 그런 의사라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사라도 밝혀달라. 네, 뭐 사실 그거야 본인의 판단이신데 지금 이제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님들 하신 분들은 그 판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해야죠 이제는. 예. 그 보수 통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이준석 최고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뭐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인재 영입을 서두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선거라는 거는 1 구도, 예. 2 인물, 예. 3 정책 이 순서로 간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에서 예. 구도를 잡고 인물을 영입해야 되는데 왜 인물을 먼저 섣부르게 영입했지? 이걸 봐서는 구도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을 갈 생각이 없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구도 잡지 않고 영입으로 바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지금 잡은 구도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오른쪽을 강화했잖아요. 예. 뭐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인물을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무지 저는. 그 비행기가 나는데 오른쪽 엔진이 너무 세고 왼쪽 엔진이 약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른쪽에다 엔진 하나 더 붙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옆으로 날아가겠네요? 옆으로 서서? 제가 항공 역할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보면 통합도 별로 생각이 없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지금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통합을 생각한다면 약간은 좀 중간적인 최소한 근데 조금 더 보수적인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통합 생각은 황교안 대표는 별로 없다 이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할 때 아니면 정책을 세울 때는 계속 왼쪽만 바라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뭐 태생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 금수저 스펙을 가졌던 것이 오른쪽에서는 절대 배척되지 않는 스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뭐가 있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만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집토끼가 너무 확실했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른쪽에 솔직히 그때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공화당보다도 당세가 크다 할 수 있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자꾸 뭔가 오른쪽에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려운 게 그쪽인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을 먼저 정리하고 왼쪽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왜 부담을 가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황교안 대표님이 그 처음에 인재영에 빠졌던 그분이 굉장히 중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찬주 전 대장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젊은이들한테 저렇게 좀 아픔을 많이 줬던 분을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강성호 씨 얘기하셨으니까 박지훈 변호사. 예, 박찬주 전 대장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옛날에 일하지 않았어요?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뭐예요? 저 옛날에 모시던 분입니까? 모시다니요. 제가 법무참모고 연대장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모셨네요. 아니요, 저 사단장을 직접 모시는 입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부분은 어쩌면 뭐 볼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1호 영입이에요. 1호 영입, 인재 영입이면 뭔가 의미 부여가 다 됩니다. 예. 모든 언론이 의미 부여할 건데 의미 부여에서 너무 점수를 잃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은 누가 봐도 아닌 게 보이고 더더군다나 기자회견부터 다 할 때마다 지금 완전 코미디를 시작이 되거든요. 기자회견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차라리 그래서 물러났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고 말 건데 기자회견에 우리 공화당 얘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번 인재 영입은 자유한국당 영입은 최악의 결과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 박찬주 대장의 성향이 되게 옳은 소리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나라 군대를 갔다가 언급을 하느냐. 이건 황교안 대표한테 한 얘기거든요. 충순이다. 내가 볼 때 저 정도 인물이 있어야 이거 박영환 순간 방송사고로 한 줄 알았는데 강남구 씨 웃겼어. 지금. 그거는 계산 웃겼어. 개그맨 맞아요. 계산 웃겼어. 그런데 예, 혹시 오해할지 모르니까 임태훈 소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태훈 소장한테 한 얘기. 군대 안 갔거든요.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과거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영입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게 그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이었단 말이에요. 영입 인사가. 근데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 상징했던 거는 경제적으로 좌클릭하겠다. 예. 경제 민주화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돈 교수가 의미했던 거는 MB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4대강에 대한 굉장한 비판론자였고 MB 정부 때 쓴소리를 하던 보수 학자였으니까요. 이준석은 이제 청년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렇듯이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그럼 컨셉이 뭐였냐? 개별 인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컨셉이 뭐였냐를 보면은 뭐 사실 언론계에서 이념 전쟁에 선봉해서 했던 이진숙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뭐 박찬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념 전쟁의 구도화에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황교안의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유리하냐? 왜냐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폐냐 적폐청산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탄핵에 대한 찬반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또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찬주 대장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미숙함이나 어떤 발언의 부적절성을 빼고라도 황교안 대표가 영입자로서의 컨셉이 뭐였냐. 그렇죠. 왜 선거를 과거지향적으로 이끌고 나갔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로 든 의원들이나 아니면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이 그 삼선 의원이지만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자기 입장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입장은 세신데도. 그런데 얘기했죠. 이번엔 굉장히 명시적으로 저분은 출마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김세연 의원 화나게 만들었으면 잘못한 겁니다. 이준석 최고가 지금 그 이념적인 것이었다. 적폐청산의 희생자 이런 황교안 대표 그런 생각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같은 개신교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럼 방송 네가 더 웃겼네.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그 어떤 만남의 부분에서 이 같은 종교적 부분이 무시를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인재 영입을 하면서 컨셉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있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 부분 분명히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인재 영입을 하면서 뭐 지도부라고 할 수도 있고 참모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인재 영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약간만 생각해봐도 이거가 미래가 좀 보이는데 너무 이거를 좀 급하게 저는 황교안 대표 개인적 어떤 좀 성향에 맞춰서
뽑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게 모신 분 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였다 결국은 더 지지도를 그러니까 조국 국면 이후에 4연속 지금 헛스윙 삼진을 하는 그런 예. 형국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 공화당에서 러브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가기로 했어요 또 거기도. 그러니까 안 가기로 했고 자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자유한국당 공천 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못한다. 네, 그럼 다시 우리 공화당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바른미래당 어때요? 그 손학규 대표님은 궁합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신당에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뭐 맞지 않죠. 구색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손학규 대표님은 또 다양한 포용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요? 우리나라는 참 자기 직업에 대한 이 자부심이 덜한가 봐요. 군인으로서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이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꼭 욕먹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황교안 대표께서 물론 군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엘리트 집합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것과 세태가 달라졌고 과거에는 고시 출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정돈되는 과정 중에서는 관이 어쨌든 주도하는 형식이었으니까 가장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그걸 뛰어넘는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렇죠. 영입 명단들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미투.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뭔가 딱 봤을 때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놀랐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 생각으로 아마 정치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차라리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실제로 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생각했고 또 안보 전문가로서의 그런 취지를 생각했다면은 이런 선도적인 영입보다는 그렇죠. 나중에 지역구 출마를 본인이 자연스럽게 입당해가지고 치르는 방식으로 갔으면 제 어땠을까. 말이요. 뭐 정말 하고 싶으면 본인이 경선이나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분들 개인에겐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어 과거에 용산 참사 때문에 여론을 좀 비판받던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와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 와서 입당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개인의 어쨌든 다소 논란이 된 지점과 다르게 선출직으로 당선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상례이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도 그런 경로를 통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 대한민국 시사학의 보수는 4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학의 보수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의원들은 정치에서 용퇴를 하든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내가 다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TK 지역에 많은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예. 강남도 뭐 좀 그렇고 재선, 3선까지 많을까? 아니 이걸 다 생각이 들어요. 포옹시키는 게 아니고 영남권 혹은 강남 3구에서 쉽게 된 사람 혹은 3선 이상 중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러면 근데 당이 망하죠 그러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영입 공천 부분하고 아마 비슷하게 맞춰서 해보려고 혁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래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 봐요. 영남 다 이게 따로 네, 강남 3구 3선 이상이 누구 있습니까? 강남 3선 이상 없어요. 이종구 의원. 그거 한 명 개장한 겁니까? 밖에 없어요. 비박이잖아 비박. 그러니까 친박인 김태흠 의원이 저격한 거겠죠. 아,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구도상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전략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뭐라도 이제 예.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충청에서 재선이니까. 딱 떨어져요. 본인은 영남 아니고. 근데 많은 재선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 재선을 자르냐 3선 자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친박 청산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 메시지 희석시키려는 시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예. 저는 그래서 뭐 김태흠 의원이 어쨌든 물꼬를 당겼으니까 각자 버전의 인적쇄신 시나리오가 나올 걸로 기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자기 이익이 좀 들어간 것 같아갖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여기서 메시지가 약해진 이유 뭐냐면요. 요 말이 앞에 붙었어야 돼요. 나부터 불출마하겠다. 그렇지.
맛있지 그럼요. 그렇지. 그리고 이름을 찍어가지고 뭐 김무성 그렇죠. 누구누구 이렇게 당신들 은퇴해라 이랬으면은 센 메시지지 이거는. 세죠. 그럼 네. 세죠.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누구 등 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맛있지. 센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애매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니는 나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 보면은. 좀 말이 안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제 생각에 이게 약한 메시지고 다만 전 아까 말했듯이 물꼬를 트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공천 시즌 같아요. 서로 혁신의 모습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예전에 국민들의 이런 어떤 메시지 하나에 막 반응이 왔지만 지금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될지 공천 혁명이 있을지 그거는 국민들이 끝까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봐야 돼. 이제 뭐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이런 이념이 강화된 인사들의 영입을 보고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머리가 복잡해진 게 뭐냐면은 힘들었겠죠. 아마.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 당시에 총선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전략이 있었어요. 자, 17대 총선 때 탄핵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실패 이후에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120석만 지켜주십시오 전략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까지만 확보해달라는 거.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150석을 만들기 위해서 19대 때는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과반을 해야지만 본인 대선 주자로서 역량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20대 총선 때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120명만 데리고 가자 전략이었어요. 아, 120명만 전략. 이게 묘하게 어떤 지점이냐면요. 영남 65석, 그리고 충청도 강원 합쳐서 한 20석, 그리고 수도권이랑 비례 합쳐서 한 3, 40석 이렇게 하면은 공교롭게 나온 숫자가 한 120석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강화했을 때 보수 정당이 가져가는 보통 최저 의석이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제 격전지에서 조금 더 당선되는 중도 당선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150석을 넘기는 되겠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자가 120석 전략이냐 150석 전략이냐 그거를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면서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120석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는 전략가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자신이 이제 이념적으로 강화된 자신한테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는 것이 전략이 하나일 수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과반을 넘기는 표를 달성해가지고 야권의 힘을 극대화해서 본인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둘 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가지고 다소 이제 중도 성향의 의원들 우려하는 것은 진짜 120석 전략 아니야 이거?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수도권에 수탁이 떨어져 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당장 박찬주 대장 영입 사건 때문에 수도권의 의석이 한 5개나 왔다 갔다 했을걸요? 지난번 총선 때도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몰패당했죠, 거기.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혁신 이야기는 뭐 총선 전에 항상 있는 일이고 민주당은 지금 20% 물갈이 하위. 그런데 불출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5% 정도 물갈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10여 명은 불출마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50% 얘기했는데 글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50%? 됩니까? 저는 민주당도 20%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물갈이 공천이라는 게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가산점을 어떻게 좀 조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예. 가산점 안 받고 벌점 받아도 현역 의원이 이깁니다. 예. 대명상위권 대부분은.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이한구 위원장 통해가지고 다 자르려고 하다가 도장 들고 나르고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여당이 항상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180석, 200석을 자만하다가 그래서 상향식 공천 제도로 도입하면은 인적 청산이 어려워져가지고 막판에 무리수가 나오는 이 순환골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의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 영남의 인적 청산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잘랐을 때 그 사람이 반발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할 정도의 힘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남에 지금 다선이 몰려 있어요. 3선, 4선 이런 사람들 몰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잘라도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영남에서의 득표를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무소속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민주당 후보 나오면은 민주당이 되는 지역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과거같이 전격적인 칼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대 정당의 지금 딜레마일 겁니다.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최고만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은 하지 않는다.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저보고 이 토론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해서 제가 오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니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끼어드는 건 이준석이 너무 세서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개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예.
자, 근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 한국당에서도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너무 좋다, 잘했다, 한국당에 비해서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청년, 여성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당에서 좀 쓴소리하는 분들도 지금 들어갔고.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기획단 두 당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말했던 청년하고 여성하고 또 쓴소리인데 아마 황희두 씨랑 여성 의원들은 좀 많이, 예, 많이 배치가 들어갔어요. 됐어요. 예. 금태섭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조금 많이 의미를 부여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황희두 같은 경우는요. 젊은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입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유튜버를 통해서 뭐 전달하지 뭐 모든 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거는 20대 청년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박찬주냐 황희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유한국당은 박찬주였고 이쪽 민주당은 황희두였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려고 보면 답은 딱 나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젊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남의 생각을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유연한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에서도 젊은 사람들 나오면 남의 의견에 들어주고 앞문에 끼어들지 않고 말 개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 말 덮고 이러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이제 40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좀 많이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젊은 정치인 많이 들어와야 된다. 예, 이번 국회 정말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아엎어야죠. 이준석 최고위원 국회 가는 거 어떻습니까? 강성범 씨. 진짜 이제 30대면 이제 나이 많은 축에 낄 정도로 그렇게 돼야죠. 이번에 입성해야죠. 예. 좀 밀어봐요 그러면은. 당을 좀 잘 골라요. 적극적인 지지 발언. 내가 지금 밀어줄 입장이 안 엉뚱한 땅에 돼요. 가 있는 거 당에 됩니다. 나와가지고 적극적인 지지 발언 좀 해봐요 좀. 생각이 너무 고루해. 응? 아니야. 자, 정적인 지지 발언. 이준석 해야 돼. 어때요? 지금 아마 황희두 씨가 지금 28이던데 올해 네. 나이가. 27살 만으로. 이준석 최고 정치판에 처음 들어올 때 비슷한 나이 아니었나요? 28, 27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분은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저를 하도 많이 까가지고 아, 둘이 싸웠다며요. 싸운 게 아니라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뭐 허위 사실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처음에 좋은 기회를 받으면은 이렇게 좋게 진입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냐를 명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도 이게 성공한 영입인지 아닐지는 박찬주 대장 보세요. 보면은 인터뷰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당에 부담스러운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할 것처럼 때마다. 이분도 앞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하고 인터뷰할 때 황희두 씨는 뭐 출마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고. 저도 그때 26살 출마 안 했어요. 네. 어떻게 그 강성업 씨가 우리 정치가 좀 젊어져야 한다. 지금 정말 외국에서는 40대 대통령, 40대 총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전두환, 박정희 때 40대가 많이 등장했고. 제가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이 황희두 씨를 보면서 제 어릴 때 뭐 한 7년 전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적인 스펙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감할 수가 없어 라고 저를 비판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죠. 그냥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던 손수조를 영입하니까 쟤는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쟤를 우리 대표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관식으로 봐요. 과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젊은 세대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타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황희두 씨도 제가 이제 기사 올라오고 나서 처음 댓글 달린 거 보면 뭐 이분이 과거 프로게이머였다고 무슨 프로게이머만 정치냐부터 해서 비하적인 말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시켜봐야 돼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머리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은 들어오지 않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최소한 여론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2000년 총선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젊은 세대가 엄청 30대죠. 30대 초중반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엄청 당선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국회 중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어떻게 젊은 피를 좀 수혈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노쇠하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저는 그러려면은 선거구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의 준연동제도 그렇고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진출을 장려하려면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번에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실제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언젠가 모르겠어요. 김광진 의원 될 때 이제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명. 청년 비례 뭐 예. 이런 거 하고 선발대회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런 걸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냥 해프닝 비슷하게 뭐 잘했지만 의원직 잘 수행을 했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잘 됐으면 더 많아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경선을 통해서 나오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당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뭐 공천 방법이 없다면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제도하에서 젊은 사람이 얼만큼 등장할 수 있고 왔다 하더라도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 그거는 뭐 보수 야당이든 뭐 지금 집권 여당이든 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공천 받으려고 지금 그 표 때문에 다 당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나 한 번 하고 말 거야 이 생각에 정말 막 들이받는 그런 정치인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변화가 있으려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가 이 공천에 좀 자신 있다는 사람들은 당 지도부한테 좀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당은 건강하다 이 생각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한국당이요? 예. 네. 예. 다 조용하니까. 2992님께서 스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뱉는 말에 공감이 안 가는 겁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비판당했어요. 등장하자마자 비판당했어요. 유시민 씨는 저한테 젊은 MB라 그랬어요. 등장하자마자. 저 MB가 영입한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다 디폴트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한나라당 들어올 때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의 비호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겠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뭐 박찬주 영입인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2016년 민주당 영입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을 영입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 날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 정치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약자를 좀 대변하기 위해서 비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정의당의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예. 이자스민 씨를 전 의원을 또 영입이 됐는데 뭐 어떤 의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자스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손을 내밀었으면. 저는 애초에 이자스민 의원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자한당에 들어가고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그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까지. 예. 그분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필요하죠. 굉장히 예. 중요한 그래서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영입하면서 정의당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어요. 사실은 여러 몇몇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결실을 또 맺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의당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입인사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 영입인사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차 영입인사 발표하고 소개 성과를 못 거뒀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거 저 되게 이상한 게 정의당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예. 영입인사 발표할 시즌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안 맞죠. 1월 원래 정도 영입인사는 2월에 나와요. 그렇죠. 1월, 2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까 말했듯이 구도 인물 정책에서 예. 황 대표가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이게 이상하게 불을 당겼습니다. 예. 너무 빨라요. 예. 그 조국 정국 거치면서 자신감을 좀 얻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구도 유지. 뭐 전혀 저는 정책으로 제가 평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차 영입인사 발표하고 점수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2차 영입인사는 당분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캐비넷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차 해가지고 대매 2차를 연달아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조금 보류된 느낌이거든요. 예. 아마도 지금 이준석 최고 이런 의견처럼 한참 후에 2차 인사 발표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 2월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나오지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 그 금태섭 의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섬뜩하다라는 표현했잖아요. 예. 전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자기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려치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공천에 대한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자한당 지도부에 대한 좀 각성을 좀 요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장재훈은 부담 정말 많은 부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손수조한테도 한 밀리고 무소속 나갔던 분이. 정말 많은. 그럼 더 멋있네. 장재훈 의원 다시 봐야 되겠네. 아니죠. 근데 장재원 의원님이 그 쉬는 동안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그 하태경, 장재원 이분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술을 체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 오늘 계속 실급이 올랐던데 뭐 때문에 올랐어요? 계엄 문건 관련해서. 아니요, 계엄 문건도 있지만은 저거 그 CJ ENM 그 프로듀스 101 그 PD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거 먼저 지적했던 분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은 그 소위 속된 말로 돈이 되는 건 다 건드린다 뭐 이런 주의라서 요즘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 표가 되는 건 다 건드린다 이 주의입니다. 진짜 부지런해요. 실시간에 이렇게 뜨는 거는 포털에 뜨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일 보수가 합치지 못한다면 일려 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준석 씨가 계속 구도 얘기했는데 절대로 야당한테 좋은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1대1 구도가 자유한국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도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중도 계열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러면 무난하게 37%로 낙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37%로 무난하게 낙선 이런 건 지나 마나 그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